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호문제 이제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신동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동기 웹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61페이지 펴볼게요. 자, 북위의 하나 정책은 태무리의 증손이었던 호무제 때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자, 호문제는 북방민족이 한민족을 호가를 통치하는 데에서 자신이 직접 중개 천자가 되고 중국의 정치체를 도입한 걸 최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제 선비족을 한족화시켜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펴려고 했죠. 자, 호문제 이제 하나 정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보면 수도 평성에서 낙양을 옮기고 호안 간의 이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호송을 한송으로 바꾸고 호속과 호의 금지의 한어를 강요 그리고 하위 일원화를 위해서 앞에 설명한 성족 분종령을 이제 제정을 들 수 있다. 어무제 이제 하나 정책으로 선비족의 상류 계층은 점차 한인 그 호족과 혼과하면서 귀족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경영하고 한인 농민을 소작으로 사육하기도 했다. 한계가 그 밑에 있죠. 그러나 호모제 하나 정책은 선비 부족사의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북위 정권이 동서분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수도를 평성에서 낙양으로 옮긴 것은 선비 부족의 근거지 유목지대 농경사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선비족 모두가 하부고 이주한 것도 아니었고 선비족 대부분의 만리장 연변, 아까 육진 있죠. 육진에 남아서 홍원제의 남양 정권과 거리가 생겨되었다. 따라서 하부고 이주한 선비족은 점차 귀족하면서 간직을 독점할 거야. 이제 낙양을 옮겨가서 하단된 선비족과 그렇지 못한 북방의 선비족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육진의 반란이 이제 폭발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북위는 육진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 당시 상서동 북부에 색을 떨쳤던 선비족 추장 이주영의 힘을 빌려 이를 진압하려고 했다. 자, 이때 낙양의 호문제에 묻힌 호태우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한강과 패신을 이제 중용하여 정치적 물러나겠다. 호문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호태우와 그 충돌이 이제 생기자 태우는 호명제를 독살하고 유재, 어린 황제라는 뜻이죠. 유재를 옹립하였고 이주영은 이때 이제 수도 낙양에 들어와서 태우와 유재를 체포하면서 항하에 수장하고 조정의 백관과 왕공의 이하 2,000명을 학살한 후 포장지에 세웠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사건이 뭐냐면 육진의 반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진의 반란은 이제 이주영의 힘을 빌려서 진압하려고 했고 그 이주영이 이제 그때 힘을 강화해지면서 하웅의 변을 일으켰다. 이 하웅의 변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육진의 반란이 뭐고, 예, 그 다음에 하웅의 변호에 관련된 가정들을 좀, 그챗 GPT 학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북위 시대 때 육진의 반란이 일으켰잖아. 육진의 반란. 그 북위의 육진의 반란을 좀 알려줘. 이때 북이라는 거는 선비족이 세운 북이들 말해. 아, 좋아. 지금 말한 건 북이 시기에 육진의 반란이지. 이건 단순한 지방 반란이 아니라 북이가 붕괴하는데 큰 결정타가 된 대규모 내란이야. 먼저 큰 그림부터 짚고 갈게. 북이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 특히 탁발부라는 유목민족이 중심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이는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즉, 중국식 복장, 언어, 행정제도, 심지어 한족 귀족들과의 혼인 등을 통해 중국화된 나라로 변해갔지. 그 와중에 북방 변경 지역을 지키던 육진이라는 곳이 문제가 됐어. 여기서 말하는 육진은 북이가 북방 경격, 특히 흉노, 유연, 고창, 고구려 같은 북방 세력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 요충지들이야. 대표적으로 화하진, 무천진, 우천지, 운중진 같은 곳들이 있어. 여기엔 주로 선비족이나 기타 유목계 출신의 병사들이 살면서 세대를 이어가며 주둔했지. 근데 이 육진 사람들, 특히 선비족 병사 출신들,
입장에선 본토원에서 귀족들이 하나 된 채 편하게 사는 반면 자신들은 외진 변경에서 고생만 한다는 불만이 쌓였어. 거기다 기근과 행정의 부패까지 겹치면서 5세기 말 6세기 초 드디어 524년에 육진 지역에서 반란이 터지지. 이게 바로 육진의 난유란이야. 이 반란은 단순한 병사들의 불만 폭발이 아니라 북위의 선비계 전통 귀족층과 한화된 관료층 사이에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반란 세력은 초기엔 조직적으로 북위를 흔들었고 이후 곳곳에서 각지 장수들이 난립하게 되는 계기가 돼. 결국 이 난을 수습하지 못하고 북위는 534년에 동이와 서위로 분열되고 말아. 즉, 이 사건은 한화 정책과 유목 전통 간의 충돌, 그리고 국방과 행정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서 터져나온 내부 붕괴의 시발점이었어.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 예컨대 육진의 구조, 선비족 계층의 내부 구성, 아니면 북위의 한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528년에 이주영이 하음의 변이라는 걸 익혔잖아. 하음의 변. 그 하음의 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줘. 자세히 좀 알려줘. 좋아. 이제 하음의 변, 흐임즈비엔으로 들어가 보자. 이 사건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동시에 북이 말기 혼란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528년에 발생했고 주인공은 말한 대로 이중이야. 이 사건은 그냥 쿠데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이자 북이 황실을 사실상 끝장낸 계기야. 자, 이제 배경부터 탄탄히 짚고 설명해 볼게. 당시 북위는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나라였지만 말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화가 진행됐고 선비계 무장들과 한족 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어. 이 와중에 실질적 권력은 황제보다도 황태후, 측근, 그리고 귀족 무장들 손에 있었어. 이때 황제는 효명제였고 그가 죽자 혹은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어. 호태후가 권력을 장악해. 그녀는 황제를 죽이고 어린 아들, 원속, 원차를 즉위시키면서 실질적인 섭정을 시작하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황실 권력을 노리던 또 하나의 거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주영이야. 이주영은 선비계 무장인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강력한 병권을 장악한 북방의 실력자였어. 특히 산서 지역의 무천진 출신이라 육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선비 무장들의 대표주자 같은 존재였지. 그는 호태후의 전행과 어린 황제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키우던 또 다른 황족을 황제로 세우려고 해. 그러면서 그는 정변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하음, 지금의 하남성 지역으로 황실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치 조정회의라도 여는 듯한 연출을 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 귀족 수백 명을 한 자리에서 학살해버려. 이게 바로 하음의 버임즈비엔이야. 무려 2천 명에 가까운 황족과 고위 관료들이 도륙당했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 암살이 아니라 북이 귀족 지배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학살극이었지. 살아남은 이들은 대부분 이주영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도망쳐야 했어. 그리고 이주영은 결국 자신의 꼭두각시 황제를 세워 실질적인 북위의 지배자가 돼.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하음의 변은 첫째, 무장귀족, 특히 육출신의 선비미 황실 권력을 무너뜨리고 둘째, 북위의 전통적인 한화 귀족 체계를 무너뜨리며 셋째, 군벌 중심의 정치 질서가 북중국을 장악하게 되는 시작점이었어. 결국 이건 육진의 반란과 이어진 흐름이기도 해. 육진 반란에서 드러난 선비계 군인들의 불만과 독립성이 하음의 변에서는 노골적인 무력정변으로 이어지게 된 거지. 혹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 하우의 병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 이주영이 익혔던 하우의 병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내용은 좀 간략적으로만 좀 아실 필요는 있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 챗GPT 학습을 좀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육진의 반란과 함께 만사춘후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주영은 부장이었던 오문태를 이제 파견해서 이를 편경했다. 자, 오문태는 이제 앞에 이제 그 얘기를 했듯이 요 사람은 이제 서위
북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우문태가 북주를 세웠죠. 자, 우문태는 점차 장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주영의 부자영이었던 고안, 후경이 이제 여기 나오죠. 후경 나중에 이제 양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후경들도 막대한 군사를 행사하게 됐다. 자, 이에 호장제는 위협을 느껴서 이주영을 궁중을 유인해 살해했다. 그러자 이주영의 아들이었던 이주조는 진양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호장제를 죽이고 조카 절민제를 옹립했다. 그러나 이주조 세력은 그 고안위에서 타도되었고요. 이주영의 일족은 정권 담당 기간이 4년을 불과했으나 북의 정치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컸으며 그 당시 이제 북의 정권은 그의 부하들의 역할이 더 컸다. 그래서 이주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주영, 이주조 이렇게 이제 그 부하들 있죠. 이주영과 이주의 부하들이 결국에 이들 부하들이 이제 고안, 오문태 이런 사람들인데 고안은 이제 각각 북의 황제를 모셔다가 세웠는데 여기에는 동이라고 하고요. 고안은 황제 이제 동이 황제 그쪽 그 모신 황제 세웠나는 동이라고 하고 우문태도 또 새로운 북의 황제를 모셔다 했죠. 이건 서이라고 하죠. 그 이제 성향을 받고 해서 북제, 북주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의 동서분열과 하나 정치의 모순을 좀 보겠습니다. 고아는 처음에 육진의 반란을 가담했으나 후에 이주영에게 항복한 선비 출신의 무인이었다. 자, 그는 이주조를 도와서 지방의 반란을 평정하고 육진의 난민을 규합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 후 이주시를 토벌하고 나서 낙양에 침입해 절민지를 폐위시키고 호문제를 이제 옹립했고요. 고아는 이주시의 근거지인 진양에 들어가 그 주변에 선비적을 진바하여 군대를 편성한 후 진양을 근거지로 천하에 호용하니 낙양 호문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자, 이 호무제는 장안의 세력을 잡고 있는 우문태를 끌어들여 고안을 제거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고안의 군사에게 군사가 낙양에 쳐들어오니 장안을 달아나 우문태에 의지하게 됐다. 이때 고안은 호정제를 영입해서 업을 도구를 하니 이때 이제 동이와 서이가 분열됐다. 뭐 이렇게 동이와 서이의 분열 과정을 좀 얘기를 했고요. 한편 북조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그다음 56국 지배 아래 오랜 전란을 극복하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약한 한인들이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북위 정권의 하나 전체는 도리어 북조사의 한인들하고는 선비적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력과 무력을 길러줬고요. 자, 이러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인의 군사력 강화는 다음에 오는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중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근데 이 북주 수당에 이어진다. 이게 이제 강룡 집단을 얘기한 것 같은데 강룡 집단은 한족만 구성된 것이 아니죠. 선비족과 연합된 혼합 집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족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그래요. 예, 표현 자체가. 자, 그다음에 동의와 이제 북제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의와 북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제 제가 지도상을 보여드렸죠. 자, 그 동의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북제가 되었는가? 이걸 좀 볼게요. 동의의 이제 고아는 아들 고징을 태제로 세워서 업에 동의를 돕게 하고 스스로 진양에 숭상부를 줘서 궁국의 대사를 전달했다. 고안이 죽고 나서 고징이 동의의 실권을 장악하자 장군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예. 그래서 이제 동의는 후경을 교문 양으로 몰았는데 양나 무제는 그 당시 후경의 야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항복을 순수히 받았다. 그 후경에 난 관련된 내용이 할 때 이제 했는데 원래 후경은 저쪽 서해 쪽에 있었던 애야. 근데 이제 이렇게 모반하니까 다시 동의로 갔다 달라붙어가 얘도 보니까 이제 또 동의도 반란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양나 무제 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영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뭐 고쳐 쓸까 생각은 버리셔야 돼.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이 후경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근데 이제 양나라 문제는 그거 몰랐죠. 이 사람 예전에도 계속 배신을 했는데 자, 하여튼 그 양날 부제는 후경의 야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항복을 순수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후경은 양의 군비가 허술한 것을 눈치채고 반란을 일으켜 무제를 살해하니 양의 사회와 문화는 크게 파괴되었다. 근데 이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부에 이제 그 어떤 양나라의 모순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뭐 동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교섭하는 과정에서 후경을 넘겨주는 대신에 뭐 더 이상 쳐들지 않겠다 하니까 후경의 입장일 때는 이대나 저대나 이제 뭐 죽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동의의 고징은
정제가 이제 방북했다. 정제는 문물경비한 인물로 전에 고안한 정제를 극진히 받들었으나 그들 고진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정제를 핍박하였다. 이에 정제는 궁중에 탈출해서 거사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유폐되고 거의 이에 가담한 한족 60명이 처형됐고요. 이때 고진은 동의를 찬탈하여 황제에 오르려 하였으나 부하에게 살해되고 동생 고향이 정제로부터 양해를 받아 황제가 되니 이게 북제의 문선제다. 자, 그는 즉위 초에 정치에 열심히 했으며 명군으로 친송됐으나 종실세를 시기하면서 점차 흥폭해져 왕족을 사가고 선비족을 냉혹하게 되면서 동해 종족 25가 700명이 학살됐다. 그래서 동의를 이제 동의하고 이제 북제가 보면 북주보다 훨씬 더 그 인구도 많고 중원의 지역에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통일은 북주가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북제가 이 내부 통합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선비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선비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고, 선비족과 한족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서희나 이렇게 서희를 이은 이 북주는 내부 통합을 되게 잘했죠. 그래서 선비족 통합, 선비족과 한족 통합, 이걸 통합을 하면서 국력은 이제 약했지만 힘을 결집시키고 내분을 얻게 함으로써 나중에 북주가 북제를 이렇게 먹는, 합병하는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북제의 역사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문선제가 죽고 어린 태자가 즉위하니 문선제의 동생 산상왕이 그 뭐냐면 선비장수한 결타가 양엄을 살해하고 유죄를 몰아내고 스스로 즉위하니 이게 호소제다. 자, 그는 이제 현명한 군주였으나 일찍 죽고 어리석은 동생의 문성제가 즉위하니 선비주의 여러 대신과 장군 고율각에 의해 살해되고 항시세로 약화됐다. 한편 북지의 수도를 업을 뒀고 자 여기 업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정치적 중심지고요. 군사상의 중심지가 진양이에요. 그래서 북의 홍제가 이제 선비적 군사적 근거지인 평성에서 한인의 본거지인 낙양을 천도하면서 이렇게 군사 정치가 양분되면서 고집된 정책을 밟지 않게 해서 이제 이런 억가 진양을 그러니까 정치적 중심지 억가 그다음 군사적 진양을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북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그 가시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북의 홍제가 이제 이게 군사 정치 양국에 고립된 정책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그 당시 평성에서 이제 한임을 낙양으로 이게 천도를 했는데 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북제도 정치적 중심지와 군사적 요지가 이분화돼서 선비족의 지지 상실해서 북제가 북쪽의 통합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건 이제 좀 다시 설명하면요. 자, 홍원제가 그 당시 정치적 중심지 어디 뒀죠? 낙양을 뒀죠. 낙양. 근데 그 근거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평성 부근에 있는 육진에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육진하고 이 정치적 중심지인 그 낙양과 군사적 중심 평성 육진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육진에서 반란이 오고 정치적 소외를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이걸 북제도 그 앞에는 북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치적 중심과 군사적 중심지를 이분화시켰어. 예. 그래서 정치 중심 업을 두고 군사적 중심은 진양을 두면서 선비족의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북위의 이런 문제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죠. 북제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읽다가 보니까 이 문장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잘 볼게요. 되게 설명을 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북이 홍제가 선비족의 군사적 근거지인 평성에서 한인의 본거지인 낙양을 천도하면서 군사와 정치가 양분되면서 고집된 정책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어. 그래서 요것도 억과 진양을 이렇게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나 북제도 정치적 중 이게 그 좀 약간 앞뒤가 요 문장하고 요 문제가 맞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군사 정치가 양분되면서 고립된 정처를 밟았다.
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북제도 그 똑같은 것이 그 실수했던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보다는 이런 고립된 전철을 밟았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어 그리고 북제도 이렇게 하는 해야지 말이 맞거든요. 이게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그래서 밟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밟았다. 이게 맞죠? 예. 그다지 앞문장하고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북이 홍제가 선비주의 군사력 근거진 평성에서 한인의 본거지인 낙양을 천도함으로써 군사 정치에 양분되며 고집된 정치를 밟았다. 그리고 북제도 정치적 중심지와 군사적 우주가 이분화되면서 그 앞에 문장 있잖아요. 선비주의 지지를 상실하면서 결국에 이제 이게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북제가 북주에게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야지 문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장 구조가 좀 그래.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북주가 하북을 재통일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방의 장안을 둔 서의 정세도 동의와 같이 이제 불안했다. 자, 우문태가 죽자 그의 아들 우문각은 서희의 공제를 폐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국호를 주라고 한다. 이건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갖다 이제 북주라고 하죠. 북쪽에 있는 주기 때문에 처음 북주의 형세는 동의에 비해 영토가 협소하고 인구도 훨씬 적고 그의 문화와 경제적 면에서 떨어진 형편인데 무제가 즉위하면서 이때 무제라는 것은 이제 북의 무제죠. 산무일종 변란할 때 그 무제 있죠. 자, 무제가 즉위하면서 군사 경제 면에서 북제를 압도하게 됐다. 그는 오문태에 의해 실시한 부병제를 확대시켜 북주의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제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북병제에 대한 서술이 그 앞부분 동양사 개론 내용과 그 뒷부분의 내용이 틀려. 그래서 이건 우문태가 실시한 제도인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이건 북위 때 뭐 실시해서 뭐 부병제가 어떻게 국민 개병주의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는 이제 오은태가 부병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아. 보니까. 자, 부병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부병제는 그 병농일치적인 어떤 제도예요. 예. 그래갖고 북이 때 군전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북주도 이 군전제를 실시했어. 북주, 북제, 수당 다 군전제를 실시했잖아. 그러니까 땅을 제급하는 대가로 대신에 그 땅에서 나온 생산물 가지고 군역의 의무를 낸 거야. 그 당시에는 그 국방의 의무는 자담이죠. 자기가 이제 부담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뭐, 그, 이런 것들, 무기 같은 거 다 챙겨가갖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요걸 그냥 군전제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군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부병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서희가 실시한 부병제는 어떤 내용이냐? 보면요. 국민개병의 원칙 아래 민족의 차별 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했다. 이게 일종의 민족 통합을 달성했다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북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북이족 내외 안에서도 또 북이족 그러니까 북이족이 된다. 선비족 내외 안에서 선비족과 한족 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 부병제도는 그 모든 계급 아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그러니까 민족 간에 어떤 차별이 없었다. 그래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싸우다 보니까 융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족이니 선비족보다는 이런 그 뭐냐면 북주라는 국가 의식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영의 이 절충부라고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신교대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딱 배치 받기 전에 논사훈련소에 가거나 아니면 또 그 사단 훈련소에 가잖아요. 논사훈련소 가신 분들은 이제 요즘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가에다가 후반기 교육을 받죠. 저도 논사훈련소 출신이고 그냥 아무리 빼고도 약간 위생병으로 가서 국군 그 대구 그 대구에 있는 그 위생병 학교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신교대 논사훈련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절충부에 집결시켜가지고 다 같이 군사훈련을 받게 돼서 국가의식을 고취시켜 북주 내 여러 민족을 융합 단결을 촉진하게 되었고 자 이에 함께 부병제에 의해 병농일치의 농민은 교대로 병상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 항병이 되어서 예비군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는 국가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을 모두 군사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이제 북주가 이렇게 북제를 먹었냐? 이렇게 이제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무제는
의문태 이래 이제 중농 정책을 계속 추진하였다. 즉 전쟁 도비를 가감하게 해방하여 일반 농민을 개편하고 농업에 종사도 했고 항우지 개간이나 수리시설 확대로 농업 생산을 증대시켰다. 세 번째로는 서해 북주의 근간이었던 장안은 진전환의 수도로서 정치 군사상 요충지로 제국의 수도로 접합한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 선비족으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고 건전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죠. 좀 약간 간접적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정리하면 북위하고 북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북위가 북제를 먹었던 통합의 원인을 그 북제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북위 측면에서 볼 수 있죠. 북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서로 싸웠다. 통합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정치적 중심이와 군사적 중심이 분리돼 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더 강화시켜 나갔고, 그 다음에 서주, 그러니까 서해 측면, 그러니까 북주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보병제를 실시했고, 중동정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장안의 어떤 지리적 위치, 등등. 그리고 이제 선비족들이 뭐 하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네 번째로 이제 쭉 나오는데 또 밑에 호족서의 둔화가 좀 낮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그러니까 서해의 영토는 동이나 강남 지역에 비옥하지 않았으나 이건 호족세력 때 발전을 둔화시켜서 호족의 대토지 사회가 다른 지역보다 진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북주가 북제보다 더 강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부의 편제가 심하지 않아 사회와 경제의 공평성이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군종 유민의 노동력이 존중되면서 물질보다 건전한 인간 정신. 약간 정신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주관적인 거죠. 하여튼 안양대는 사회의 기풍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북주가 하북을 통일하고 다시 전 중국을 통일하는 수당제국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주에 비해 북제는 동방에 위치했고 토지가 넓고 자원이 풍부했으나 정권이 선비족 귀족에 장악되어 왕실 내분이 계속됐고요. 아까 그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 과정에 선비족과 한족 사이에 극심한 이제 갈등과 방목이 있었다. 선비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한족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죠. 거기에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중심지와 군사적 중심지가 분리돼 있어요. 정치적 중심 업, 군사적 중심은 진양.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북위의 어떤 그 멸망의 전철을 이제 밟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주가 북주의 무제는 무제를 이제 정복하고 하복을 재통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북주의 내적이었던 양견이 그 뭐냐면 그 북주의 어린 황제부터 또 성향을 받죠. 그 수를 세우죠. 예, 그리고 수가 진을 이제 먹게 되면서 그 당시 400년 동안의 위진 남북조 분열 시대를 뭐냐면 정말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북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봤고요. 그러면 북주의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한의중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의중에서 이제 예전에 남조를 읽었죠. 예. 그래서 북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그 앞에 556국 관련된 내용도 읽어야 되나? 내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예.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56국. 자, 여기 보면 556국이 여기 붙어 있죠. 예. 제가 이거 안 읽었던 것 같은데, 556국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한의중 135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자, 우선 오후제국은 지배민족이 부족제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한족을 지배했다. 그래서 중국의 정통의 집권적인 지배 조직과 그들의 부족제를 어떻게 조화시킨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항제에 의한 지방의 주군에 대한 지배는 불천주했고, 국가 권력의 준획을 했던 것은 호족의 군대와 무력이었다. 자, 이들 군대는 유목민의 정통에 따라 종실에게 분배되어 각지에 주둔한 재앙들에 의해서 통솔되었고요. 그래서 군대는 불확실의 정통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군의 관리에 지배받지 않은 일반 민호도 예속시키고 있어서 자급자족인 어떤 어, 형태가 있고 결국엔 호력국가가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와 흡사했다. 자, 그래서 이 56국의 어떤 정치적 특징은 이제 좀 나오고 있죠. 일단은 호안이 분리돼서 이제 통치했다는 거. 오후제국은 그리고 종실 제왕들.
그러니까 이제 종실에 있는 여러 재앙들이 각각 병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이게 뭐라고 적은 거야? 예, 종실적 봉건 군사 이렇게 있죠. 일종의 뭐냐 종조 독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실들이 각각의 이제 군대를 장악하고 또 예속민들 자기 밑에 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황제권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자신들이 군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수가 틀리거나 저 황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또 뭐냐면 그 정치에 이제 군대를 투입해갖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박살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체제는 건국시에 위협을 발휘했지만 일단 지배권이 확립된 뒤에는 권력을 둘러싼 내분이 발생한 소리가 다분했다. 특히 중원의 지배는 이들에게 이익을 보장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족간의 결속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호족 왕조가 되게 당면할 것이 났다. 자, 여기 한족과 같은 장자 중심의 왕위 계승의 정도에 미비했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장자 중심의 계승이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 안정성 때문에. 실력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왕위가 이렇게 되면 성향되면 좋지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세속 국가에서는 뭐냐면 실력에 의해서 이제 한다면 그러니까 그 세속 국가에서 실력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면 그 실력이 그 뭐겠어요? 무력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끼리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호가 죽으면 그 아들들이 계승하는데 실력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실력을 내세우다 보면 당연히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국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런 패턴인데, 56국도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족 국가가 왜 장자 중심을 하냐? 어차피 이제, 황제라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황제가 유능하면 괜찮아. 근데 무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장자를 이제, 뭐냐면, 놓고 무능할 경우는 그 밑에 관료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무능한 리스크도 있지만 그 리스크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찾겠든. 근데 청자가 무능하면 그 사람을 택해서 이제 무능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커버를 해주면 정치적 안정되기 때문에 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황제의 무능을 관료제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족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장자 중심의 어떤 상속이 계속 이어지고 되고 왕조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북위가 그 유목제국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그냥 관료대도 없다 보니까 심의 뭐냐면 곧바로 군사적 심의 실력이다 보니까 내분이 나오고 해체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556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제 사후에 이제 계승 분제가 뒤섞였고 결국에 호족 국가들도 한족까지 포함한 중국의 왕조 군림하기 위해서는 종족과 현이 아닌 뭔가 한족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통치 원리에 입각한 국가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556국 시대부터 특히 이제 전진 같은 부경 왕들은 이런 이제 부족제를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뭐냐면 한족화시키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그 위에다가 이제 군현제를 실시하는 한족 체제 받아들 그런 정책들을 실시한 거야. 이게 특별하게 북위에 이제 홍제만 실시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5호 때부터 하려고 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된 것 되지는 못했지만요. 자, 그래서 오후제국에서는 정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한족 호족과 유목 추장대 세력을 뿌리붓기해서 수도 주변의 지배층에 중점을 두고 노동력과 병력을 강제 이주인 3인 정책을 실시했고 이후 이제 뭐냐면 일부 오후의 군주는 수십만에 달하는 3인을 통해서 군주권을 강화시키고 지방세를 억제했다. 그 56국 시대 3인 정책 관련된 내용에서 북연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걸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북연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이상적이기 때문에 자기 세력들을 수도 주변에 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은 자기 세력들은 밖에 두고, 저쪽 선비족이나 이런 적대 세력들을 자기 주변에 뒀잖아요. 뭐, 민족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좀 예외적인 거고, 하여튼 뭐, 이런 3인 정책을 했다. 그리고 불확해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현의 경우에는 3인의 대상자에게 토지와 경호를 지급하기도 했다. 자, 이것은 이게 이제 북의 정복지 정책이 이어져 적국 3인과 사람의 수를 계산하여 분배를 해주는 개구 수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원래 유목민족들은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농경민의 이제 이런 통치 체제를 받아서 토지를 통해서 사람을 이제 뭐냐면 구속시키는 토지를 주면 다른 데로 도망 못 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통제를 가하는 그런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분급 정책이 중요하죠. 전현도 했고 북위의 이제 군전제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서진이 멸망한 후 유민들의 폭동과 오후의 전란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커졌는데 이때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인구 대이동 관련돼서 예전에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구가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문화와 이제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호환 융합이라고 이제 또 보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전파되고 선진 기술이 이제 이렇게 후진 지역에 전파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강남 등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하북에 남아있던 사람 모두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지의 자위단을 또 이렇게 조직하게 되는데 지방호적들이 이제 이들의 지도자도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형태의 침략이 새로운 형태의 집약이 이제 형성되죠. 모여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오화촌이죠. 그래서 오화촌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오화촌의 형성 관련된 사료가 사사에도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자위 조직이 이제 등장한 것은 이미 후한 말때 발부터지만 위진 시대 거치면서 어, 이게 뭐야? 거치고 난 후 서진말의 동남 가정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위 조직은 총주가 빈객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추대하고 농경지를 개간해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었다. 자, 이들의 지도자는 주는 종족과 빈객을 지켜야 할 법률을 만들고요. 학교를 세우고 혼인의 예를 정하는 등 실로 하나의 국가를 구시했다. 자, 이들은 자위조직이 형성된 장소는 기존의 항리와 다른 상간 요지였고 방벽을 세워서 외부의 침략을 대응했다. 자, 이런 방벽들을 이제 둘린 세 개를 오와 보와 벽 또는 촌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오, 보, 벽이라고 했고 이들 중에 촌인데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한대 항리가 이제 도시 국가적 성격을 강한 데 반해 음락 이 시대 때 등장한 촌이란 말로 전원에서 열린 농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리가 도시 국가적 성격이 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항리도 이제 농촌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를 묶은 게 항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안 해놨고 그, 예,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향리가 원래 농촌 지역의 행정단위를 의미하죠. 향을 이제 몇 개 이름 붙여서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거지와 경작지가 있는데 여기 한나라 항리가 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일부 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 항리는 단순한 농촌 마을 떠나서 상업, 행정, 인구 밀집 같은 것들을 보여서 소도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읍 같은 거죠. 읍. 그리고 이제 도농 복합 도시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시장이 발달됐고 교통의 요즘이 행정의 중심지고 그다음 인구 밀접과 복잡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농민 외에도 상인이나 장인, 관료, 학자들도 모여 있고 그다음 성곽이나 방 같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모든 항리가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항리가 경제적, 행정적, 사회적 요인에서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작은 도시, 소도시 같은 역할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리는 이제 일부 향리는 이 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때 등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촌이니 오니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실제 농촌이었다. 깡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통솔한 오주는 서양의 봉건 형제와 비슷하지만 초민들은 추대에 의해서 옹립되었던 점과 공동체 원리에 입각해 오하촌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 통솔하는 오주는 서양의 봉건 형제와 비슷하지만 초민들이 추대에 의해서 옹립되었다는 점, 공동체 원리에 입각해 오하촌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오 내부의 이전 시대의 허련주의가 아닌 지도자 서원 간의 인격적인 연대가 통합에 올려 보인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그냥 막연하게 이제 추상 쪽에 던져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강남 정권 관련된 내용은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뭘 보냐면 북이와 관련된 정권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 중에 선비족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 탁발족 관련된 이제 내용도 있죠. 그래서 탁발족의 성장 과정이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제 쭉 있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북이가 여타 5호족과 다른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북괴가 여타 5호제국과 이제 다른 점은 호적국가의 최대 약점이었던 호환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했던 점과 유목민의 특유의 봉건적 질서를 배제하고 중국식 집권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동계도 나왔지만 동계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호제국과 왜 다르냐? 첫 번째는 그 호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했고 그 다음에 중국식 집권체제를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동계 같은 이게 뭐 부병제가 어쩌고 저쩌고 적어놔가지고 좀 약간 그렇죠. 예. 자, 이들 위해서 선비적 대대에도 지켜왔던 부닥 조직을 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분토 점거라는 거 있죠. 그리고 분토 점거와 짝지어서 3인 정책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적과 한족의 구별 없이 주연이 호적에 편입된 것이다. 자, 이는 이제 종래 군장이나 대인들 통해 간접주의 방식에 벗어나서 그다음에 황제의 이제 통치를 받는 국가의 백성으로 편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런 원칙 아래 한족이라는 능력만 있다면 호족과 차별 없이 발탁해 관료로서 길을 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동우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북위를 세웠던 동우제 관련된 설명인 것 같고, 요 밑에 태무제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태무제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도교를 국교화시켰고, 그리고 불교를 탄압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국사 피라 사건 같은 것들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북의 태무제는 마침내 오호제국을 모두 멸망시키고 439년에 하북을 통일했다.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했던 태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 이제 하기 위해서 음, 도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한족의 고관 최후와 도사 구겸지의 권유가 있었다. 자, 도교는 국교의 지위를 획득했고 반면 불교는 철저히 탄압받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삼모 일종의 번란 중에 첫 번째 이제 번란이죠. 삼모 중에 하나인. 그러나 이제 구겸지와 최후, 태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불교 신자인 문성제가 황제가 되면서 불교는 다시 부흥에 맞았고 폐불의 경험을 겪던 불교 교단은 북이 이제 알아서 기게 되는 거죠. 언제 다시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의 황제 권위를 교리로서 이제 원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가 불교적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다. 자, 이는 한초 유교가 국가 유교한 가정과 일치하다. 아마 이제 한나라 때, 그 전에 이제 진나라 때 한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맞고 나서 정신 차린 거죠.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면 뭔가 이제 황제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먼저 변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한나라 두면서, 그 당시 뭐 음양오행설에서 이제 들어와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참의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청인상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면서 황제한테 이제 아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 군주관도 또 받아들이고, 자, 그래서 불교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불교의 융성을 바탕으로 당시에 수도였던 평성에 대규모 이제 석굴사원이 조성됐고, 이때 만든 게 운강석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운강석굴 있죠. 보통 중국에 3대 석굴사원이 있어요. 석굴사원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지금도 이제 비가 내리고 습하잖아. 그러니까 습하니까 지금이야 뭐 가습기 에어컨 틀면 다 습한 게 없어지죠. 지금 저도 습해가지고 에어컨 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거기 자연 동굴 같은데 있잖아요. 자연 동굴 가면 시원하죠. 그 동굴에서 이제 파가지고 사원을 만들어요. 이게 석굴 사원이야. 석굴 사원. 인도에서 처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비단계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여러 개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중국 역사상 제일 큰 석굴 사원이 어디냐면 운강 석굴.
둥왕석굴, 용문석굴이에요. 예. 그래서 웅강석굴하고 둥왕석굴, 용문석굴 3대 석굴 사원이고 그때 이제 북위와 관련된 석굴 사원은 웅강석굴하고 용문석굴이죠. 웅강석굴은 이제 북위가 평성에 있을 때 이제 조성한 거고 용문석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양에 가서 이제 조성한 건데 물론 처음에 조성할 땐 그렇고 실제 그 후에 이제 계속 거기에다 이제 그 동굴에다 석굴 사원을 만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수단까지 계속 이제 만들어져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둥왕석굴인데 둥왕석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둥왕이 청상남도하고 청상북도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 선이잖아요. 둥왕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이제 뭐냐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석굴 사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 불경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면지를 활용했는데 그 이면지가 행정 그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료가 이제 많았다. 예. 그래서 운강석굴, 둥강석굴, 용문석굴 좀 기억을 3대 석굴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문제를 보겠습니다. 호문제는 앞에서 말한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풍태우, 예, 문명태우가 뭐냐 실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풍태우 때 했던 게 균전제, 삼장제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요. 자, 여기 앞에 있네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헌문제 사후에 이제 5살 나이로 징한 호문제는 통치기간 전기는 문성제 하고였던 풍태우가 섭정했던 시기다. 자, 풍태우는 북위 국가의 성격을 중국식 집권 국가로 번문시킨 정책을 착수했다. 그래서 앞에도 있지만 그 토무제부터 시작해서 태무제 등등등 해갖고 방향은 일정해요. 왜? 그냥 중국식 집권 체제를 만드는 거야. 북위 유목민족의 어떤 성격을 보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 정책 하니까 이제 그 호문제만 딱 써오지만 호문제는 하나 정책을 좀 본격화한 거고 그 전에 항제들도 계속 그런 정책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군전제 3장제다. 그래서 485년에 실시한 군전제는 오랜 전란 후 항폐해진 농경지를 노동력 갖춘 몰락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와 요육제도를 이제 요약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했다. 그리고 이 균전제와 함께 이제 삼장제도 이제 같이 시시죠. 요게 이제 같이 짝을 이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지 지금 여기 없나? 네,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네, 그냥 그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 484년 갈리에 대한 처음으로 복록을 시시한 복록제를 시시했다. 그래서 485년 한족 관련인 이한세 건의에 따라 시행된 군전제의 내용은, 그러니까 군전제가 이제 북위 때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그 후에 이제 북제, 북주, 수나, 당나라 계속 연결되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은 각각 달라. 그래서 군전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강자 중국사에 보면 각각 왕조부의 이제 왕조별로 이 균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굳이 임용시 오면서 그걸 읽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좀 시성비가 확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군전대 나온 게 딱 보니까 한 문제 나왔나? 한두 문제 나온 것 같아. 북의 군전제가. 그것도 나온 것도 90년대 문제야. 자, 예전에 그 장학사들이 문제 내는 사지선답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거의 안 나왔어요. 뭐 20년, 30년 뭐야. 90년대에 나왔던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수능에서는 이거 좀 강조하는데 요거는 좀 인구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왕조별로 뭐 군전제 다 볼 필요 없겠죠. 뭐 북의 군전제하고 당나라 군전제 어떤 특징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의중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제 동계에서 좀 더 설명하고 여기서는 좀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군전제 내용은 15세에서 70세까지 대상으로 남자 40무, 여자 20무, 노전을 지급했고 마전은 남자 10무, 여자 5무를 지급했다. 자, 이 토지는 70세가 되거나 사망 시 국가에 반환한 토지였다. 자, 마 경쟁이 어려운 토지, 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당시 삼배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삼배를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대마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자, 마하 경쟁이 어려운 토지의 경우에 상전을 지급했는데 성인 남자가 20물을 지급했고 이외에도 원택지를 지급해서 했다. 그래서 노비와 경우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지급했는데 요게 좀 특이한 건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 얘기했지만 노비와 경우에게 지급 안 하죠. 예, 근데 왜 노비와 경우 소에게 지급했냐? 호적들의 이제 뭐냐 토지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예, 원래 균전제라는 것은 이제 호적들 토지를 견제한다는 의미 있잖아. 그렇지만 동시에
호족들의 이제 토지를 이제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호족들의 이익을 또 보장하는 것도 있어요. 요 정도만 가지는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 인정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이제 토지 넓히지 마.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확장시키는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호족들이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지 못했지만 호족들이 이제 국가의 토지를 관리해주고 호족들의 토지를 이제 뭐냐면 그 국가 체제도에서 이제 군전제 집어넣고 관리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기득권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관리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이제 노비와 경을 인정한 건 호족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하는 가운데서 국가가 이제 통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통제 관리가 안 됐던 것을 이제 국가 체제하는 이제 통제를 집어넣은 거죠. 군전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군전제 실시 목적이 토지 소유 제한보다는 농업 생산 회복과 그 당시 징세원의 확보임을 진작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소유 제한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한희준 저자가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삼장제를 보겠습니다. 자, 삼장제는 이제 군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왜냐면 땅을 나눠주려면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삼장제를 실시했다. 삼장제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춘에 나왔죠. 이 부분은 네, 사료와 함께 같이 나왔는데 보면요. 자, 삼장제 여기 부분이 있어요. 오가를 1, 2도 하고 오지를 1호, 1, 2, 오지를 1당을 조직해서 각각 인장, 2장, 단장.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지에 인장을 두고 그다음에 오지는 2장에서 2장을 두고 오지를 당으로 서 당장을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당이 있잖아요. 삼장제다. 그 역할이 뭐냐? 역할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호적의 작성과 조세 징수 및 요역의 징발, 치안 유지 책임. 이게 인보제야. 서로 간의 이제 감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정책이 이제 그 인보제 같은 정책인데 역할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부에 걸쳐 토지 소유 하나인가 그 당시 성벌, 연령벌 자사하고 겨지시 없는 호적이 작성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삼장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장제를 너무 간략하게 서술돼 있어요. 동계도 뭐 그렇게 깊이 서술로 안 돼 있었고 잠깐 이제 좀 삼장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어렵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자, 도입 배경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북위 건국 초기에는 그 하나정책 이전에는 각지의 호족들이 다수의 농민들을 사적으로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가의 세금 징수나 노동력 증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 호족들은 농민들을 자신의 갱인이 부고 같은 걸 예속시켜서 국가의 통제를 피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국가 재정의 불안전성을 초래했다. 그 다음에 호족들의 사적 지배 때문에 국가가 정확한 호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는 곧 공정한 세금 징수와 군역부가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어제는 북위의 통치체제 선비조의 부족사에서 한식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책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력한 국가 통제와 안전적 재정 기반을 펼쳤다. 근데 이거 홍어제 하나 정책보다는 그 앞에 이제 그 누구죠? 풍태호가 했던 거죠. 근데 풍태호나 홍어제나 다 하나 정책을 했기 때문에 통태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 정책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홍우의 친정기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장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린장, 니장, 단장 이렇게 이제 있고 이런 장들은 해당 주민들 중에 이제 선출했고요. 종신직이고 이렇게 장원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등등하면 면제를 받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주요 임무를 보면요. 호적관리, 조세징수, 군역 및 부역동원, 치안유지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이제 삼장제의 의의와 영향을 보면요. 일단 국가재정을 강화시켰죠. 삼장제는 호적을 명확히 하고 조세징수 체계를 확립하면서 국가가 직접 농민을 파악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만들고 호적세를 약화시켰죠. 그래서 종족들은 농민의 사적을 지배해서 세금을 착복할 가능을 억제하고 농민들을 국가에 직접 지배하는
이렇게 하죠. 호적세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삼장제를 파악해서 정확한 이제 호구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문제가 친정기에 요걸 아니, 호문제가 그 호적중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호무제 시기, 그러니까 친정기가 아니라 이제 그 풍태후 이제 통치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군전제를 이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삼장제는 선비족 중심의 부육체제에서 한족식 행정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장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봤고요. 요걸 이제 종주 독후제와 이제 좀 연결시켜서 좀 볼게요. 책에서 어떤 책 종주 독후제하고 연결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삼장제 실시와 종주 독후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종주 독후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종주 독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아까쯤에 얘기한 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는데 대개 이제 유역 후족이나 대지주들이 객이나 부국이나 이뭐 사적으로 이제 많은 민들을 예속화시켰죠. 참고로 객이나 부국민들은 노예는 아니에요. 예속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호족들 종주라고 불렸고요. 이들은 자신의 세력권에 있는 이제 농민들을 국가의 호적에서 누락시키고 세금과 부역을 대신 징수해서 일부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착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 종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민을 지배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종주 독구제도 한다. 이게 이제 종주 독구제가 북이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앞에서 그 56국 시대 때 통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실들에게 그 군대를 나눠주고 종실들 그 지역의 군대를 장악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민들을 자기 예속화 시켜서 이렇게 통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종신을 통해서만 이제 국민들 통제할 수,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종주 독구재단 이름은 이제 그 당시 북위 시대 때 불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독후제 문제점은 뭐냐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 예, 종주들이 세금을 착복하면서 국가의 수익이 불안해지고 재정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호적 관리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호적세의 비대화. 그리고 농민의 고통. 자, 그래서 호문제는 여기서 호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주체는 호문제가 아니라 풍태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걸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얘가. 자, 그래서 이 호문제는 이 종주 독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의 통치를 강화하게 삼장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삼장제를 통해서 이 종주 독구제를 해체시키고 종주 독호 밑에 있었는 그 호족들의 예속민들을 국가가 직접 파악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부역도 부여하고 토지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직접 지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장제는 이런 종주 독구제 발생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 호적 관리 어려움, 호적세 비대화 이런 뜨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종주독고제가 해체되고 나서 군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럼 홍원제가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낙양으로 이제 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선비에게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반발을 물리친 홍원제는 495년 낙양에 입성해 천도를 강행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비족 입장일 때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평성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 지역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물러나 그 평성 가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제 그쪽 가야 되잖아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장수왕이 그 당시 그 국내성에서 평양성을 옮기려고 하니까 국내성 귀족도 얼마나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상이 피해 수청을 했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 결과 이제 호무제는 490년 남양에 입성해 천도를 가능했고, 자, 호무제에서 재건된 남양성은 이제 501년에 이거 그 바깥에 동서 이대인데 남양 가락계단 측에서 이제 있죠. 이거 아까쯤에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또 남양 남쪽 교회는 운강석골을 되겠으나 장대한 용문석골을 이제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하나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신동계 하나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와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양으로 천도하자마자 홍은제는 하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선비족의 풍습과 언어 및 의복을 이제 폐지하고 남으로 이주한 귀족들의 본관을 낙양으로 이제 옮겼다. 496년에 탁발이라는 자신의 성을 호성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원이라고 하는 한족풍의 성으로 바꿨다. 한성을 바꿨다는 거죠. 자, 이를 모범으로 다른 선비족 부족 계통의 이제 사람들도 한성의 성을 부여했고, 그래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만 해도 193개에 이른다. 자, 또한 중국의 가주법에 따르면 동성불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성일 경우에는 이때 이성이라는 거는 뭐 같은 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도 이상하게 요즘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이성은 요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은 이건가? 요게 아니다. 예, 요거예요. 요거 성자.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성일 경우에 양자를 삼지 않는다는 근기는 이제가 호적에 적용됐다. 자, 홍원제가 이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성끼리만 뭐냐면 동성 안에서 양자를 해라. 이게 이제 그 중국 가족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 후기 때 이게 양자제도가 이제 일반화됐죠. 양자제도가 이게 가족 그 조선 후기 때 성리학적인 어떤 그 윤리관이 보급되면서 정착되면서 그런데 이때 양자제도는 예전에 양자제도는 달라요. 일단은 대가 끊기면 그 밑에 또 이제 첩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첩의 자식 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양자로 삼았는데 이제 아니야. 얘는 첩이기 때문에 이제 서자이기 때문에 양자를 못 삼아.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이성 그러니까 다른 성에도 이제 다른 집안의 사람들도 양자를 삼았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같은 핏줄 안에서만 양자를 삼아. 그래서 적장자가 없으면 뭐냐면 서자는 배제하고 같은 핏줄 안에 동성 안에서 가문 안에서 양자를 도입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양자제도는 아니고 조선 후기 때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이 성리학이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중국의 가족법이 이제 성리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비 그족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앞에 얘기하지만 선비족은 북이는요. 자, 홍우제는 이와 함께 이제 호족과 한족의 통혼을 적극 장려해서 자식부터 최씨나 노씨 등 한족 아, 명문의 딸을 아내로 마저 후궁으로 이제 뭐냐면 삼았고, 선비 귀족인 자도 동등한 가문의 한족과 통혼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족 상정법이라고 이제 연결돼 있죠. 이 통혼권을 형성해갖고 같은 가문끼리 비슷한 가문끼리 이렇게 통혼을 형성해서 서로 간의 하의를 일원화시키고 그다음 문벌 귀족을 이제 이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허문제는 남자와 같이 문벌 사이를 지향해 출신 성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로 등등등 해가지고 선비족 귀족을 성과 족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그 성과 족 안에서 같은 끼리 뭐냐면 동세고를 하는 결혼시키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이게 성적 상정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부족 대인의 활동과 선조 3대에 거쳐서 몇 명의 고관을 배출한 걸 기준으로 호족과 한족 간에 각각의 등급을 나눠서 관리임용이나 통혼의 기준을 삼았다. 그래서 이는 각족의 등급을 각족이라는 건 아마 이제 선비족하고 한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문 등급은 서열화 계층화된 것이고 결국에는 간제에서도 남조처럼 귀족제와 문벌주의에 위한 지배 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귀에 의해서 이제 귀족제는 위에서 만들어진 그 귀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귀족제 정비와 함께 요게 이제 일환으로 이제 성적 상정을 했죠. 그 외에 이제 국풍간이법도 이 귀족제 정비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국풍간이법은 일부 오후제국에서 실시한 바 있었는데 북에선 중정간 임무가 주군의 속간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이때 이제 오후제국에 이제 뭐냐면 했던 때 여기에서 이제 주군의 속간만 이제 적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래서 중앙계의 임명도 취급하도록 개정했다. 자, 이는 북주에서 문벌기조의 탄생하는 의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국풍간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 상정 정책은 북위에서 문벌기조 탄생의 이제 어떤 주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는 이제 앞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북조의 문벌기조과 그다음 남조의 그 문벌기조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조의 문벌 귀족은 양진과 남조의 귀족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북조의 귀족은 어디까지 국가의 인정을 해서 만들어진 거야. 위에서 조직된 거죠. 그 가문의 등급의 인정도 관료기구를 통해서 국가에서 공헌도와 평가의 기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관료 조직과 그 다음에 귀족 조직이 일치된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남조 같은 경우에는 관료 조직과 귀족 조직이 따로따로 놀죠. 관료 조직의 귀족 조직이 따로 놀고, 관료 조직은 권력, 그 귀족 조직은 이제 예전에 권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조의 관료 남조의 문벌 귀족들은 역사적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게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하여튼 유목민의 군주로서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홍제는 남주에 대한 친정은 전력을 쏟았으나 499년 원정 도중에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네요. 33살의 나이로 병사였다. 이렇게 있는데 이 원정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해. 왜냐면 이게 좀 시험 나온 지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70번이에요. 북이의 호문제가 499년에 원정 도중에 죽었다고 돼 있잖아. 499년 원정 내용이 뭐야? 예, 효문제 효문은 499년 제나라 남조 남치 정벌 원정 도중 즉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원정의 핵심 내용은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하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493년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제나라 정벌을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했고, 이로써 천도 지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낙양에서 집권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죠. Site, search, turn search, 모함. 특히 479년부터 4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조 제나라 정벌을 시도했는데 첫 두 번은 제나라의 방어로 실패했으나 세 번째 원칠려 499년에서는 북이군이 제나라의 챗백 지역 일부를 점령하고 성공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Uncharted. 다만 이 시기 효문제는 산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내부 불만, 제국 재정의 소진, 귀족 반발 등 여러 문제에 시달렸고 마침내 499년 4월, 음력 4월 초하루, 양력으로 4월 26일 남정 도중에 곡당원이라는 행궁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Site, turn search 산.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중간에 무슨 이상한 영어 하는 발음 왜 영어 하냐고 했더니 이게 사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요. 아마 외국 사이트를 검색해서 자기가 이제 검색해서 요약해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중국어 사이트 가서 이제 검색하려 했더니 그건 아니고 저도 영어 사이트하고 한국어 사이트를 검색하는데 아마 중국사니까 이제 한국 사이트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자주가. 그러니까 영어로 된 이제 중국어, 그러니까 영어로 된 이제 중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원정도 중에 죽었다는 내용이 있고, 재난 원정 중에, 그리고 앞에 낙양청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원정, 그러니까 그 밑에 남조 국가를 효율적으로 뭐냐면 원정을 하기 위해서 낙양을 천도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홍은제도 이게 뭐냐면 남진 정책, 그러니까 남조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효율적하게 위해서 이 낙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지의 반란과의 분열을 보겠습니다. 자, 호mon제 문벌주의 하나 정책은 북조 권력을 지탱해줬던 그 병사들의 불만을 뭐냐면 불러일으켰다. 519년에 우린과 호분의 약 병사 1,000명이 수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오딘가 후보는 평성에서 낙양을 유지한 선비족 자손에서 선발된 정예균인데 문간에 비해서 불리한 승리 때문에 불만을 봉기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524년에 북번의 육진 중에 옥양진의 병사 파라 한발룬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이 주장을 살해하고 봉기하자 반란은 북번 전체로 확대됐다. 이때 육진이 난 북이초 평성을 몽골군의 고차와 유연적으로부터 방위해서 둔 건데 처음에는 선비족의 명문 출신과 기부한 이제 한족 호족도 자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제 그 호문제가 낙양을 천도한 후에 그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져 중앙에 파견된 진장들에게 천시되면서 사역하게 되는 형편이 처해져 있다. 그래서 원래 병호도 지적해서 병호도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앞에 이게 도무제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병호도 처음에는 우대해서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호문제 때 하나 정책을 하면서 천대를 받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누적됐다가 폭발돼 나갔고 이게 육진의 난의 어떤 그 뭐냐면 결과죠. 그럼 육진의 위치가 어디냐? 잠깐 좀 볼게요. 이게 아틀란스 중국사에 있는데 아틀란스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진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어, 앞에 온 거면 이게 무슨 진이야? 이게 스캔돼 갖고 어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 진 같은데 어디야? 네. 옥야진. 이 옥야진의 위치가 여기예요. 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옥양진, 이게, 혁상진 있고, 무천진 있죠. 무천진. 이 무천진 좀 기억이 돼서. 육진 중에 이제 무천진 출신들이 후에 이제 관룡 집단이라고 하죠. 이들이. 그래서 북주라든지 북제라든지 그다음 수, 당 이렇게 연결되는 강령 집단이 무천진에서 나온 집단들이에요. 예. 그래서 육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령 집단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진장들에게 천시되고 사역되는 형편에 처했었다. 자, 이 불만이 폭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호문제 시기 때 여러 정책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문제 시기 때 이제 여러 정책의 반발적 성격이 뭐겠어요? 하나 정책이죠, 하나 정책. 하나 정책의 반발. 소외되었잖아, 얘들이. 정치적으로. 자, 이때 이제 육진해 군대 격판 등장한 인물이 상서 유목 생활을 한 갈족 출신의 이주영이죠. 자, 참고로 이 갈족은 선비족 계통은 아니고요. 얘네는 이제 흑노족 계통이에요. 흑노족이 한 1팔 중에 이제 갈족이 있었어요. 자, 당시에 북의 조정에서 영태우와 숙종파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숙종파가 이주영에 의지하려고 하자 영태우파는 숙종을 독살해버렸다. 자, 이주영은 이를 알고 병사를 거느리고 그 당시 낙양에 진입해 영태우를 비롯해서 호태우라고 또 부르는데 체포하여 항아에 던졌고 신하 2,000명을 살해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하우의 변이라고 하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이후 이제 북이 영내 반란은 거의 이주영에서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북이 귀족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이주영이 세운 호장제를 끌어들여 이주영이 입주한 틈을 타서 그를 살해했고 그러자 이주영의 뒤를 이주조가 다시 병사를 거느리고 낙양에 들어서 호장제를 죽이고 전민제 공격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내분 관련된 내용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앞부분에 있으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천진에 이제 있던 우문태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우문태가 이제 서희, 이렇게 북주로 연결되죠. 자, 장안을 근거로 마련된 우문태는 원래 무천지 출신으로서 이주영 일파의 이주청강을 따랐지만, 이주용을 죽고 이주청강을 복귀한 후 그 지역의 실권자가 되었다. 이후 호문지가 이제 독살당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얘는 이제 북이는 동이와 서위로 분열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문태는 한인호족이 항토 방위를 위해 조직된 농민봉을 자기의 군대에 편입시켜 병력을 이제 확충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우문태 이제 24군이 후에 이제 병력을 취해 부병제를 선고다. 다만 서희의 군적은 일반 민호의 호족과 별도였으며 수당 시대 때는 완전한 의미에서 병력일치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수당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그것은 부병제는 완전한 병력일치인데 여기 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냐면 그 군호라고 해갖고 따로 호를 관리해서 이걸 세습화 시킨 것 같아요. 예, 부병제긴 한데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문태가 이제 했던 것 중에는 자기의 이제 부병을 자기 공신 신기족으로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 신기족이 이제 뭐냐면 갈룡 집단이죠. 갈룡 집단.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서열이 있어. 서열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근거지가 무천진이다 보니까 무천진에 있었던 이제 자기 부하들 장수들 이렇게 해갖고 삼았겠죠. 신기족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갈룡 집단이 됐는데 요 갈룡 집단은 한족 계열하고 그 다음에 그 선비족 계열이 같이 혼합된 집단이에요. 얘네들이 성격상.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했냐? 먼저 요 갈려제를 좀 보면요. 팔주국이 있어요. 팔주국. 그래서 여덟 명의 이제 주군 대장군이라고 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또 12대장군이 있죠. 12대장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24 계부의 동상사가 있어. 그래서 계부라고 할 정도면 독자적인 이제 뭐냐 간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계가 제후드에게 계부의 권한을 주면 제후드는 그 밑에서 이제 독자적인 관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종의 제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후급 8주국 12대장군 그 다음에 24인 계부의 동상사 여기가 이제 일종의 관료 집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강농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때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 안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이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연이라든지 수나라세였던 문제라든지 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그 조상들이 여기 파보면 요 집단이에요. 팔주국이나 12대주국 그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위였던 팔주국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웅은태 자신과 항족이 원흥을 제외하고 다른 6주국은 24군씩 4군씩 나눠 제안했고요. 그 안에 이제 12대 장군이라서 이제 두 군씩 거느리게 했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부병제를 이제 군대 조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24인 계부의 동상사는 각각 1군씩 간정했다. 그래서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은 그 당시 문제죠. 12대 장군의 후손이었고, 당조를 건국한 2년 동안 8주국의 일원이었다. 여기 다 속했다는 강령 집단 안에.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들은 상호 통혼을 통해서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세력을 바탕으로 서기가 계승한 북주는 570년 북제를 멸망시키고 다시 하복을 통일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북제는 갈갈이 찢겨졌죠. 근데 북주 같은 경우에는 단합을 했죠. 일단 부병제 같은 것들은 이제 단합해서 했고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의 건국 그 도와줬던 세력들에게 또 이렇게 한 잔씩 주면서 얘네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켰잖아요. 통치권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그래서 자기하고 그 주변의 상을 하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군대를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조 진호부터 양자강 이북 땅의 영토를 뺏었다.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위진남북주 시대 때 사상과 문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에 불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뭐 볼 건 없어요. 불교 외에 그 도교하고 불교 있죠? 도교, 불교 외에는 나머지는 뭐 볼 건 없지만 일단 예전에 도교, 불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동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한의중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예.